7년간의 헌신은 고작 5억 원짜리였다. 호화로운 저녁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 앞에서 강지훈은 그의 새 여자가 미소 짓는 동안 내 얼굴에 수표를 던졌다. 그들은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몰락을 불러올 불씨는 바로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나는 박서연, 그들이 걸레처럼 취급했던 아내, 이제 그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돌아올 여자다. 진짜 잃는 게 누굴까? 그 여자, 서명 확실히 받아내 지훈아. 우리가 그 애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네가 주는 자유는 우리한테 진 빚을 갚는 셈이야. 드라마 찍게 놔두지 마. 솔직히 걔는 이제 짐 덩어리일 뿐이잖아. 지금 꼴 좀 봐. 당신 아내라기보단 우리 집 가정부 같아. 우리 친구들 앞에 내세우기도 창피하다고. 나는 식당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든 묵직한 뚝배기의 무게가 2배는 더 나가는 듯했다. 그 뜨거움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다. 양념이 깊이 배고 고기가 부드러워지도록 3시간이나 공들인 음식이었다. 나는 땀에 젖고 주방 냄새를 풍기고 낡은 앞치마에는 고추장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문 저편에서 지훈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때 내게 음악처럼 들렸던 그 웃음소리가 하지만 지금은 내 인격을 베는 칼날 같았다. 이게 대가인가? 그를 돌보는데 쏟아부은 내 7년의 세월에 대한, 그가 잠든 사이 회사의 엉망인 서류들을 정리해주던 시간에 대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온갖 모욕을 견뎌낸 인내에 대한.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이 1cm 열릴 때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화려한 식탁 중앙에는 지훈과 그의 어머니 윤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훈의 옆에는 도자기 같은 피부에 값비싼 실크 옷을 입고 승리감에 찬 미소를 띤 여자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았다. 진짜 소음은 질그릇이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속에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아무도 내게 인사하지 않았다. 내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지훈이 내 앞에 내가 만든 요리 옆에 하얀 봉투를 내려놓았다. 서연아, 어렵게 만들지 말자.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린 이제 수준이 안 맞아. 내가 사는 세상과 넌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 이혼하고 싶어. 내가 인색했다고 말하는 건 싫으니까 여기 5억 원. 이 집에서 7년 동안 일한 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내 고향 강원도에 내려가서 새 출발하기엔 충분하고도 남을 돈이야. 나는 수표를 쳐다봤다. 5억. 내 7년 희생의 가치가 고작 이것인가? 1년에 7천만 원 남짓. 비서, 회계사, 그리고 그의 모든 더러운 뒤치다꺼리를 한 아내에게 하루 20만 원 꼴.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테이블 끝을 붙잡았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마르고 아팠다. 박서연,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유라 씨 보기 민망하지도 않니? 그 돈 받고 우리 아들에게 고맙다고 해. 네가 이 집에 들어온 후로 가난의 냄새 말고 가져온 게 뭐가 있어? 네 손 좀 봐. 농사꾼처럼 거칠기 짝이 없잖아. 네가 감히 제2테크 대표 옆에 설 자격이 또 있다고 생각해? 나는 윤 회장을 그리고 지훈을 쳐다봤다. 한때 성당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의 시선은 내가 없는 미래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기이한 냉기를 느꼈다. 눈물이 될 뻔했던 고통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날카로운 결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나는 수표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손에 쥐었다. 종이는 지훈의 성실한 만큼이나 얇게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했다. 그들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불길의 땔감이 되게 했다. 그 돈 받을게, 지훈 씨.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자유도 줄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나 지금은 안 떠나. 7일 동안 여기 머물겠어. 우리가 함께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7일. 그 후에 당신이 원하는 서명을 해줄게. 딱 일주일이야. 지훈 씨, 당신 아내로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일주일. 지훈의 눈에서 망설임이 보였고 유라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수표의 반짝임 때문인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돈이 나를 침묵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몰랐다. 그 7일의 매 순간이
그들이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는 데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주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등을 돌렸을 때 등 뒤로 쏟아지는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7년 동안 나는 지훈이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그의 모든 성공 뒤에 있는 두뇌였다. 그가 사치를 즐기는 동안 그의 제국을 건설한 것은 나였다. 그를 위해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이 가정의 기반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왜 결국 비를 맞으며 홀로 남겨져야 하는 것은 나일까? 하지만 그 수표를 쥔 순간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나의 재탄생의 시작이었다. 해가 뜨자 저택 안을 흐르는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다. 내가 고른 커튼부터 매일 정성껏 닦던 장식품까지 이 집의 모든 구석이 낯설게 느껴졌다. 7일간의 유예기간 첫날 나를 맞이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나 자신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복도에서 가구를 끄는 소리에 잠이 깼다. 방에서 나오자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유라가 보였다. 그녀는 내가 가장 아끼던 테라스의 난초, 화분들을 치우게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내가 7년간 일군 공간의 모든 센티미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 같았다. 어머, 서연 씨 일어났네요? 여기 화초들 좀 바꾸려고요. 당신 취향은 너무 촌스럽고 우울해서. 아, 그리고 지훈 씨가 일주일 동안 머문다고 하던데 쓸모 있게 굴어요. 알았죠? 손님방 좀 청소해줘요. 오늘부터 거기서 자도록 해요. 우리 안방에 당신 냄새가 배는 건 싫으니까.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게서 폭발이나 눈물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평정을 유지했다. 어젯밤 느꼈던 고통은 내 마음의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였다. 그래요, 유라 씨.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기억해요. 식물은 돌보는 사람이 서툴면 죽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그냥 시멘트와 페인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벽마다 비밀이 있는데 그건 나만 알죠. 나는 눈썹을 치켜뜬 그녀를 남겨두고 집 안에 있는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이곳은 그의 성역이었다. 우리가 자주 새벽까지 함께하던 장소. 작년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계약이 거의 무산될 뻔했던 밤이 떠올랐다. 지훈은 거의 희망을 잃고 손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밤을 새운 것은 나였다. 재무 전망을 재구성하고 그에게 성공을 안겨준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 것도 나였다. 내가 받은 감사의 표시는 그가 다시 잠들기 전 이마의 한 키스가 전부였다. 그리고 나는 아침에 그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성공, 제이테크의 모든 빛은 내 손끝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천천히 내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들 눈에는 시장 영수증이나 빨랫감 목록으로 가득 찬 낡은 고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몰랐다. 여기에 회사, 메인 서버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나였다. 나는 모든 비밀번호와 모든 디지털 통로를 알고 있었다. 밖에서 모두가 지훈과 유라의 새 삶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동안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타이핑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 오직 스크린의 희미한 빛만이 내 얼굴을 비출 뿐이었다. 나는 거래 기록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지훈이 유라에게 보여주는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을 발견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가짜 세금 계산서들도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주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7년 동안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이제 스크린 위의 모든 숫자들이 내 눈을 뜨게 하는 것 같았다. 지훈이 저지른 모든 더러운 짓, 모든 거짓말을 나는 작은 USB 드라이브에 조용히 복사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나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돌아섰다. 지훈이 들어왔다. 아직 아침인데도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의심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여기서 뭐해? 서연, 손님 방에만 있으라고 했을 텐데.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그냥 제 낡은 책 몇 권만 가지러 왔어요. 지훈 씨. 걱정 말아요. 당신의 깨끗한 서재 더럽히지 않을 테니. 약속대로 7일 후에 나갈 거예요. 그는 나를 쳐다봤다. 마치 예전의 아내 순종적이고 항상 관심을 구걸하던 아내의 흔적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차가운 눈빛을 한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등을 돌려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오후에 그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나의 7일 조건의 일부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스템이 느려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오류가 나면 안 돼. 합병을 준비하고 있잖아. 다시 확인해봐. 나는 국을 천천히 저으며 미소 지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나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다. 마치 먹이를 주던 주인이 사라져 서서히 죽어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첫날이 끝나고 손님방의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적이 아니라 동지처럼 나를 감싸는 듯했다. 7년 동안 밤은 나의 봉사의 시간이었다. 이제 밤은 나의 복수의 시간이었다. 잠시 후 내 휴대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내가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던 지훈의 유령 계좌 중 하나와 연결된 은행의 알림이었다.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있어서는 안 될 금액이었다. 나는 이불을 꽉 쥐었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더 이상 뒤에 서 있는 아내가 아니었다. 문 밖에서 격렬한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분노와 불안에 찬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문 열어. 내 계좌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지훈의 붉어진 얼굴이 보일 만큼만 문을 살짝 열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숨은 가쁘고 거칠었다. 극심한 불안과 분노의 흔적이었다. 나는 내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게 했다. 나는 다가오는 폭풍우 속에서도 잔잔한 호수처럼 평정을 유지했다. 무슨 계좌 말이에요? 지훈 씨? 어젯밤 당신이 수표를 준 후로 난 당신 회사와 관련된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었나요? 나와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날 속이려 들지 마, 서연. 시스템에 백도어 접근 권한이 있는 건 너뿐이란 거 알아. 내 역의 계좌 3개가 갑자기 동결됐어. 은행에서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돼서 수동 재정의가 필요하다는데 그 방법을 아는 건 너뿐이잖아. 당장 해결해. 나는 연민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의 상황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그의 무지에 대한 연민이었다. 나는 머리를 정돈하고 문틀에 천천히 기댔다. 잊었나 보네요, 지훈 씨. 7년 동안 당신은 제이테크의 천재가 바로 당신이라고 내세웠잖아요. 7년 동안 윤 회장님과 모든 부유한 친구들에게 나는 집에 있는 장식품 같은 아내일 뿐이라고 말했죠. 당신이 대표고 당신이 두뇌라면 왜 고작 수동재정의 하나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거죠? 아마 유라 씨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그런가 봐요. 어쩌면 시스템 자체가 당신이 만드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리치고 싶어 했다. 문을 부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윤 회장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났다. 마치 모래왕국의 여왕처럼 값비싼 가운을 입고 있었다. 지훈아, 그 여자랑 말 섞지 마. 내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저러는 걸 거야. 걘 우리한테 모든 걸 빚졌어. 자기를 먹여 살린 회사를 해칠 리가 없지. 내버려둬. 내일 IT 부서에 전화하면 돼. 주방에나 있어야 할 아내보다야 그들이 훨씬 유능할 테니. 윤 회장은 나를 경멸적으로 쳐다본 후 지훈을 끌고 갔다. 나는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 나는 차가운 승리의 감촉이 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계좌 동결은 단지 경고일 뿐 내가 그들에게 안겨줄 고통에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 저택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회사의 가장 큰 투자자인 최 이사님과 몇몇 이사진이 도착했다. 지훈은 모든 것이 정상임을 보여주고 싶었고 유라는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여주인임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유라는 내게 차와 다과를 내오라고 시켰다. 거실 중앙을 걸어가면서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모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내가 느껴야 할 창피함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갑옷이 된 듯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최 이사님은 지훈이 보여준 최근 보고서에 대해 확신이 없는 듯했다. 강 대표, 3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했네. 특히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 통합 부분이 말이야. 정체된 것 같은데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지훈의 관자놀이에서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도움을 구하듯 유라를 쳐다봤다. 하지만 유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보석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아, 최 이사님,
그건 사소한 기술적 결함입니다. 저희는 더 나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저희 팀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건 데이터 블록의 시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 이사님의 눈썹이 올라갔다. 시너지라. 그건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일 뿐이야. 강 대표, 나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원하네. 수동 재정의가 싱가포르 자산 청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지훈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았다. 그의 입은 벙긋거렸지만 의미 있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차쟁반을 든 채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코드 한 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가 자신의 거짓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 이사님이 나를 쳐다봤다. 과거 회의에서 지훈의 이름 아래 어려운 질문에 항상 답하던 나를 기억해낸 듯했다. 서연 씨, 맞죠? 예전에 서류 작업을 담당했었죠. 이 문제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윤 회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 최 이사님, 이 여자는 이제 차나 따르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복잡한 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서류 작업에 좀 가까이 뒀을 뿐이죠. 나는 최 이사님을 향해 미소 지었다. 씁쓸함과 비밀스러운 지혜가 담긴 미소였다. 죄송합니다, 최 이사님. 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곧 떠날 아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유일한 임무는 이사님의 차가 식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이테크를 이 자리까지 이끈 것은 지훈 씨의 비범함이니 그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요. 지훈의 눈에서 분노를, 그리고 최 이사님의 얼굴에서 의심을 보았다. 어색한 대화가 몇 분 더 이어진 후 손님들은 차가운 태도로 작별 인사를 했다. 손님들이 떠나자 지훈은 재빨리 내게 다가와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이 느껴졌다. 한때는 두려워했던 통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없었다. 일부러 그랬지. 최 이사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주려고. 왜 날 도와주지 않았어? 놔요, 지훈 씨. 당신 이름을 세우기 위해 당신이 사용한 내 7년의 인생을 당신은 내게 빚졌죠. 하지만 그 빚은 5억 원으로 이미 갚았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은 내 침묵을 샀으니 당신이 지불한 것과 똑같은 것을 받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요. 그는 나를 난폭하게 놓았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주거래 은행 본점에서 온 전화였다. 화면을 보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여보세요? 네, 강지훈입니다. 뭐라고요? 승인되지 않은 이체란이요? 전 K맨 제도로 어떤 송금도 지시한 적 없습니다. 추적해요. 당장 추적하라고요. 지훈은 전화를 든 채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불안은 저택 전체에 퍼지는 독약 같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나의 유예기간 넷째 날의 햇살은 유난히 잔인하게 느껴졌다.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내 피부를 태워버릴 듯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것은 햇살이 아니라 윤 회장이 내 앞에 던져놓은 값비싼 옷더미였다. 모든 옷감은 실크와 레이스로 만들어져 있었다. 마치 내 손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모아놓은 듯한 유라의 옷들이었다. 서연아, 7일 동안 굳이 여기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니 지훈이가 준 돈값을 똑똑히 해야 할 거다. 이 옷들은 세탁기에 돌릴 수 없어. 네. 손으로 직접 빨도록 해. 그리고 독한 세제는 쓰지 마. 싱크대 아래에 있는 순한 세제를 사용해. 얼룩 하나라도 남으면 네가 가진 수표에서 그 옷값을 제할 테니 그렇게 알아. 나는 옷더미를 쳐다봤다. 윤 회장의 속셈을 알았다. 그녀는 내가 빨래대야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한때 인정받던 아내가 마지막 날에는 천한 빨래꾼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야를 가져와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천천히 차오르며 거품을 만들었고 그 거품들은 내 삶의 불확실성을 비추는 듯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이 쓰라렸다. 지난 며칠간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내 손바닥은 이미 물집과 상처로 가득했다. 값비싼 옷감을 문지를 때마다 대중의 눈에 지훈의 명예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나 또한 그의 명예를 닦아주던 모든 밤이 떠올랐다. 일하는 도중에 세탁실 문가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김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내가 오기 전부터 지훈의 가족과 함께한 나이든 집사였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가씨,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자신을 낮출 필요 없어요. 수표 봤어요. 그거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기에 충분한 돈이에요. 왜 저 늙은이의 잔인함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김 여사님을 향해 미소 지었다. 비밀스러운 결의에 찬 미소였다. 나는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흐르게 내버려두며 대야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사님, 이 7일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죠. 내가 빠는 모든 옷, 내가 받는 모든 모욕은 내 마음속의 마지막 족쇄를 끊어내는 과정이에요.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 한 조각도 남지 않으려면 이 모든 고통을 느껴야만 해요. 이 고통이 제 자유의 연료가 될 거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내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다른 대야를 가져와 조용히 옷 몇 점을 덜어 나를 돕기 시작했다. 조용한 오후, 그녀는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이 저택에 처음 와서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시절, 그녀가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내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 같았다. 그 멜로디는 가사 없이도 보살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것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 집의 모든 더러움과 증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하나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 여사님은 얼굴에 불안감을 띤 채 재빨리 일어나 그녀가 나를 돕고 있던 것을 들키지 않으려 걸레를 빨기 시작했다. 박서연, 내가 빨아달라고 한 실크 드레스 어딨어? 윤 회장님이 금방 끝낼 거라고 하던데 이따 스타일리스트랑 약속 있어서 그거 입어야 한단 말이야. 유라가 세탁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비누와 젖은 옷 냄새에 역겹다는 듯 코를 살짝 찡그렸다. 그녀는 나를, 그리고 내가 아직 빨고 있는 옷더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천천히 내게 다가오면서 그녀의 입가에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맙소사, 왜 이렇게 느려? 지훈 씨가 널 버린 이유를 알겠네.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잖아. 꼴 좀 봐. 흠뻑 젖어서 싸구려 비누 냄새나 풍기고 정말 한심해. 나는 그녀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블라우스에 물기를 짜는 일을 계속했다. 물방울이 다시 대야로 떨어지며 수면 위에 작은 원을 만들었다. 마치 내 실수의 기억들처럼. 내 침묵은 그녀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쪽 의자 위에 놓인 내 낡은 노트북 가방에 시선이 멈췄다. 이게 뭐야? 이 쓰레기는 왜 여기까지 들고 왔어? 아니면 회사 데이터를 훔치려는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박동이 목구멍에서 느껴졌다. 그녀가 그 가방을 만지게 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녀는 재빨리 가방을 집어 열었다. 그녀는 안을 뒤지다가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USB 드라이브. 지훈의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작은 검은색 장치. 그들의 몰락을 위한 나의 도화선. USB? 이게 뭔데, 서연 씨? 지훈 씨랑 찍은 옛날 사진? 아니면 고향에 있는 빚 목록? 이런 걸 간직하다니 정말 처절해 보이네. 유라는 USB 드라이브를 불빛에 비춰들었다. 매 순간이 멈춘 듯했다.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공들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 때문이었다. 나의 7일은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이 순간 끝날 수도 있었다. 그거 돌려줘요, 유라 씨. 개인 물건이에요. 당신 것이 아닌 물건에 손댈 권리 없어요. 그녀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내 얼굴에 드러난 감정의 기미를 보고 만족한 듯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USB를 멀리 치웠다. 개인 물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지? 이거 지훈 씨한테 줘야겠네. 혹시 그가 봐야 할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당신 행동 정말 수상해, 서연 씨. 요즘 회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던데. 참 우연이네, 안 그래?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머릿속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내지 않고 USB를 되찾아야 했다. 감정의 게임은 내 편에 있어야 했다. 그래요, 그에게 줘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어쩌면 쫓겨나는 건 내가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조차 숨기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에게 매달리게 될 당신일지도 모르죠. 유라는 순간 멈칫했다. 의심이 그녀의 눈에 서서히 번졌다. 그것이 나의 기회였다. 나는 지훈에 대한 그녀의 불신을 무기로 사용했다.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의심은 가장 강력한 독이었다. 그녀는 USB를 꽉 쥐었다. 도박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다. 그 순간 우리 주변의 공기는 쇠처럼 무거워졌다. 내 모든 숨결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나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지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뜻이야? 지훈 씨가 나한테 뭘 숨기는데?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상대방이 깊은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미소였다. 직접 확인해보지 그래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은 왜 당신조차 모르는 비밀 계좌를 가져야만 했는지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요? 유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저택 안에서 지훈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또 다른 큰 재앙이 닥친 듯했다. 유라와 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USB 드라이브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진 듯한 작은 물건. 빛과 어둠이 내 마음속에서 싸웠다. 만약 그녀가 이것을 지훈에게 준다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이것을 자신의 의심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쩌면 거기서 나의 완전한 해방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7년의 가치가 이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의 손에 달려있다니. 지훈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듣고 유라는 재빨리 USB 드라이브를 값비싼 가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거만한 모습에서 거짓된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을 알았다. 내가 심은 의심의 독이 그녀의 시스템에 퍼지기 시작했다. 세탁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헐거워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어젯밤 나를 대하던 권위 있는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는 두려움의 그림자였다. 유라,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 큰일이 났어. 암호화된 파일 묶음이 또 메인 서버에서 삭제됐고 익명의 제보로 세무조사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이 사진 사이에 퍼지고 있어. 젠장,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지훈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은 강한 의심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너무 세게 잡아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서연, 솔직히 말해. 너랑 관련 있는 거지?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시스템 로그를 마지막으로 만진 게 너잖아.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면 이제 그만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회사만 망가뜨리지 마.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내 어깨에서 떼어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게 했다. 나의 7년간의 겸손은 이 순간 끝났다. 지훈 씨, 날 내쫓은 건 당신이에요. 내가 쓸모없고 장식품 같은 아내라고 말한 것도 당신이죠. 내 희생 위에 당신이 세운 제국이 무너진다면 당신 자신의 죄의 무게를 내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아마 운명도 당신의 속임수를 지켜보는데 지쳤나 보죠. 지훈은 지지를 구하듯 유라를 쳐다봤지만 나는 유라가 살짝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안에 있었다. 그녀가 내게서 훔친 USB 드라이브를 만지작거리며 그들 둘의 연대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타인의 행복을 훔쳐 세운 사랑은 카드집처럼 허약했다. 지훈은 답을 얻지 못한 채 떠났다. 유라는 나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따랐다. 나는 김 여사님과 함께 세탁실에 남았다. 침묵이 무거운 담요처럼 우리를 감쌌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여전히 대야에 담겨있는 내 손은 차가움에 무감각해진 듯 했다. 아가씨, 조심해야 해요. 이제 그 여자가 아가씨의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뒀어요? 나는 심호흡했다. 내 몸의 모든 피로가 시스템을 통해 흐르게 했다. 나는 주황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사님, 때로는 적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놔둬야 해요. 그 USB는 그냥 미끼일 뿐이에요. 진짜 증거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물리적 드라이브에 절대 넣어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유라가 느끼는 의심, 그것이 그들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진짜 무기죠. 넷째 날 해가 저물면서 가슴에 기이한 통증을 느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7년 전 이 집에 들어왔던 여자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남은 것은 자신의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내 자신의 버전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일어서기도 전에 고향에 있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가 전한 소식은 내 온몸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서연 씨, 이걸 아셔야 합니다. 당신 부모님의 땅을 압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서명이 있는 빚을 근거로 청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본 적도 없는 문서입니다. 나는 대야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게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러워졌다. 지훈이 빼앗은 것은 내 자존심뿐만이 아니었다.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의 안전까지도. 이럴 수가, 지훈 씨. 당신의 탐욕에 우리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관자놀이의 모든 박동이 내 두개골을 파고드는 무거운 망치 같았다. 여전히 전화를 들고 있었다. 고향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네.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서서히 끊어내는 독약 같은 소식이었다. 나는 이 치리를 품위 있게 끝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이 순간 내가 가진 줄도 몰랐던 종류의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내가 공들인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가 된 불길이었다. 나는 세탁실에 싸구려 비누 냄새와 물집 잡힌 손에 쓰라림을 안고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실에서 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값비싼 가죽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어 서류 몇 장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방금 전 회사 문제로 애원하던 남자가 아닌 것 같았다. 그의 옆에는 윤 회장이 서서 고급 도자기 잔에 담긴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고 있었다. 왜 우리 부모님까지 끌어들였어요, 지훈 씨?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에는 심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입가에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마치 노예에게 설명하는 주인처럼. 서연, 프로답게 굴자고. 고향에 있는 그 땅은 회사가 막 시작할 때 우리가 담보로 잡았던 거야. 네가 그 서류에 서명했잖아. 기억 안 나? 네가 아직 내 아내였을 때. 네가 서명하는 모든 걸 읽지 않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금 회사는 유동 자산이 필요해.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산들을 청산해야 해. 그냥 사업일 뿐이야, 서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사업이라고. 입술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땅은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나는 7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당신을 위해 일했어요.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오르도록 내 모든 지혜를 바쳤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의 얼마 안 되는 유산까지 빼앗겠다는 거예요? 네가 강남 땅을 밟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할 줄 알아, 박서연. 윤 회장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쏘아붙였다. 진짜 소음은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뻔뻔함이 담긴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내 가족은 천한 시골뜨기일 뿐이야. 지훈이가 5억이나 준 걸 다행으로 알아. 부모님을 구하고 싶으면 그 돈으로 빚이나 갚아. 하지만 그 땅은 이제 우리 거야.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을 위해 요리하다가 기름이 튀어 생긴 흉터가 있는 손. 그들의 어지러움을 치우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모든 심장 박동이 복수의 외침 같았다. 거기서 나는 내 마음의 마지막 조각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모든 희생을 그들은 쓸모없는 걸레처럼 진흙탕에 던져버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손님방으로 올라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이 5째 날은 더 이상 인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카르마를 집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지훈이 사업을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거래를 선물할 것이다. 나는 회사의 디지털 금고에 침투하여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심었다. 그가 가장 고대하던 합병 발표, 바로 그 시간에 터질 논리, 폭탄이었다. 1시간 후부터 그의 모든 서명, 그가 위조한 모든 문서는 자동으로 국세청과 모든 주요 언론사에 사본을 전송할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문에서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유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고
그녀의 시선은 USB 드라이브를 숨겨둔 가운 주머니를 향해 왔다 갔다 했다. 서연 씨, 이 USB 내용물을 아까 내 노트북으로 확인해봤어. 유라 후임이라는 파일은 무슨 뜻이야? 나는 방의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미끼가 물렸다. 원래 USB에는 그런 파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에 꽂는 순간 내 시스템이 그녀를 위해 그 폴더를 생성했다. 그건 지훈 씨한테 물어봐야죠, 유라 씨. 아마 당신이 나를 대체하는 동안 그는 당신 가족의 연주를 다 얻고 나면 당신을 대체할 사람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7년의 충성을 5억 원에 팔아넘길 수 있는 남자의 인생에서 당신이 마지막 여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의심이 그녀의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는 흰개미 같았다. 그 순간 아래층 지훈의 서재에서 격렬한 비명이 들려왔다. 그가 미쳐 날뛰는 모든 소리, 물건을 던지는 소리,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내게 정의의 음악처럼 들렸다. 서연, 박서연, 내려와. 시스템이 합병 파일 전부가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다고. 모든 게 잡음으로 변하고 있어. 나는 일어나 방을 나섰다. 마치 공기처럼 유라를 지나쳤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거실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오류 코드로 가득 찬 태블릿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윤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것 같았다. 나는 멈췄다. 계단 마지막 칸에서 나는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모습은 더 이상 고개 숙인 아내가 아니라 그들의 몰락을 설계한 건축가였다. 7년, 지훈 씨. 7년 동안 나는 당신의 기반이었어. 그리고 내가 요구한 7일 동안 당신은 내 동정심 한 조각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했지. 우리 부모님의 땅. 당신은 이제 그걸 건드릴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이 자랑하던 회사는 내 신발 밑에 먼지보다도 가치가 없으니까. 저택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무덤처럼 무거운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왜, 내 모든 계좌가 0원이 된 거야? 서연, 돈은 어디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비탄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훈 씨? 당신의 모든 부가 마치 공기 중의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네. 이 저택에서의 마지막 밤은 어둠이 아니라 내가 하나씩 준비한 요리들의 압도적인 향기로 채워졌다. 부엌 한가운데서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쇠고기 찜의 김이 공기 중에 퍼지는 동안 나는 어깨에서 기이한 가벼움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노예의 앞치마를 입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내가 섞는 모든 재료는 7년의 기억 같았다. 첫 약속의 달콤함, 인내의 시큼함, 그리고 마지막 배신의 씁쓸함. 나는 나뭇결이 아름다운 긴 식탁에 저녁을 차렸다. 모든 접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나무에 닿는 소리는 끝을 알리는 슬픈 종소리 같았다. 지훈, 윤 회장, 그리고 유라가 왔다. 지훈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테이블 아래로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손의 떨림이 보였다. 유라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의 눈은 나와 지훈 사이를 오갔다. 내가 그녀의 마음에 심어놓은 의심의 독을 품은 채 오늘 당신 요리 냄새가 아주 좋네, 서연. 지훈이 잔의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당신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에 참견하는 것보다 주방에 있는 게 더 어울려. 합병이. 사소한 기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사되면 유라와 나는 국내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거야. 온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겠지. 그리고 당신은 아마 고향에서나 그 소식을 듣게 될걸. 윤 회장은 고기를 썰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아가야. 네가 온 진흙탕으로 돌아가. 걱정 마. 결혼식에서 남은 음식을 좀 보내줄 테니 성공의 진짜 맛이 어떤 건지 맛보게 해줄게. 나는 그들을 하나씩 쳐다봤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바람에 날리는 말은 잎사귀 같았다. 나는 식탁 끝에 서 있었다. 마치 내 자신의 장례식에 온 조용한 증인처럼. 7년 동안 고마웠어요, 지훈 씨.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깊고 평화로운 강물의 흐름 같았다. 신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며 사랑이 자신의 존엄성을 잃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당신에게.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을 빌어요. 운명이 당신들 마음에 합당한 것을 주기를. 나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다. 우리 결혼의 상징이었던 금반지가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천천히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는 것을 지켜보았다. 반지가 1mm 움직일 때마다 어두운 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지는 듯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지훈의 와인잔 안에 반지를 떨어뜨렸다. 붉은 액체 속으로 가라앉는 반지는 죽어가는 약속의 마지막 숨결 같았다. 그것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금이 녹슨 쇠보다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순간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지훈은 자신의 와인잔 바닥에 있는 반지를 멍하니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분노가 다시 그의 눈에 서렸다. 이 드라마는 또 뭐야? 서연, 네가 떠나면 내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5억 원이 널 굶주림에서 구해줄 유일한 돈이라고. 나는 심호흡하고 돌아섰다. 문가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샹들리에의 빛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이 저택 밖에서 기다리는 새로운 아침의 빛으로 대체되었다. 내일, 지훈 씨. 내가 떠나는 7째 날에 당신은 당신이 내게 준 수표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특히 당신이 쓰레기처럼 여겼던 아내의 충성심은 말이에요. 나는 방을 나왔다. 그들 셋은 서서히 식어가는 호화로운 저녁 식사 가운데 남겨졌다. 그 식탁에서 멀어지는 내 모든 발걸음은 승리의 노래 같았다. 6째 날은 밖에서는 조용히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모든 박동이 진실의 마지막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 작은 여행 가방을 준비하기 위해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복도에서 유라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독이 작용하고 있었다. 강남에서의 마지막 밤은 지훈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끝없는 후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훈 씨? 나에 대한 당신의 마지막 기억은 당신 탐욕의 와인잔 속으로 가라앉는 반지의 소리인가? 이제 그만 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 유라가 아침 식탁에서 내 그림자도 보기 싫어하니까. 내 7일은 끝났어, 서연. 가방 챙겨서 이 집은 뒤도 돌아보지 마. 나는 저택의 커다란 문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옷 몇 벌과 내 노트북만 들어있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는 지훈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없었다. 오직 조급함만이 엿보였다. 그의 뒤에는 내가 내 피로로 지은 저택이 서 있었다. 그 기둥들은 그가 칭찬을 받는 동안 내가 침묵했던 7년을 비추는 듯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다. 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은 이제 막 놓아줄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 같았다. 목이 말랐고 심장의 모든 박동은 내 자신의 순교를 알리는 느린 북소리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내 비탄의 모든 방울은 7일간의 인내 속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창동 저택의 대문을 나섰다. 아스팔트길 위를 걷는 내 구두 소리는 자유의 선언 같았다. 커다란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더 이상 내 귀의 소음이 아니었다. 내가 완전히 떠나온 감옥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나는 막 문을 연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로 직행했다. 커다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쳐다봤다. 내가 보는 여자는 지쳐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길고 생기가 없었다. 마치 그녀의 겸손의 길이를 반영하는 듯했다. 전부 잘라주세요. 새로운 시작처럼 날카롭게, 짧게 만들어주세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기분이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위의 모든 움직임은 과거의 족쇄를 끊는 것 같았다. 몇 시간 후 새로운 박서연이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짧아졌고 피부는 정돈되었으며 입고 있는 검은색 블레이저는 힘의 갑옷 같았다. 이것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순종적인 아내라는 감옥 속에 오랫동안 가둬두었던 여왕을 알아본 순간이었다. 미용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열었다. 제이테크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쏟아졌다. 회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빼기 시작했다. 나는 이 순간의 지훈을 생각했다. 아마 그는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움직이던 두뇌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 조용한 카페에 앉아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발표를 보았다.
새로운 회사가 출범을 알렸다. 아우름 솔루션즈. 이 회사는 지훈이 놓친 은행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최첨단 보안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우름의 대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지만 지훈의 모든 고객들은 서서히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한때 유라의 옷을 빨아 물집이 잡혔던 내 손가락은 새 노트북 위에서 빠르고 신중하게 타이핑했다. 내가 처리하는 모든 거래는 내가 직접 디자인하는 새로운 삶의 한 땀 한 땀 같았다. 더 이상 내 공을 가로챌 지훈도 내 인격을 모독할 윤 회장도 없었다. 옆 테이블에서 두 여자가 세금 비리로 몰락한 유명 대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멈칫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정의는 항상 시끄럽게 오지는 않는다. 때로는 조용한 떠남의 형태로 온다. 이제 내가 당신의 저택 안에 없으니 지훈 씨, 누가 당신을 당신 자신의 파멸에서 구해줄까? 나의 떠남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끝없는 몰락의 시작이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다. 그 내용은 물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숨결 같았다. 서연, 어디야? 네가 필요해. 제발 시스템 좀 고쳐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천천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성공의 맛은 평창동에서 맛본 어떤 음료보다도 달콤했다. 평창동 저택의 모든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듯했다. 지진 때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비밀의 무게 때문이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침묵은 끝없는 논쟁의 소음으로 바뀌었다. 지훈의 서재 안 바닥에 거칠게 내던져지는 서류철들은 그의 들끓는 분노와 절망의 신호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유라? 내 아버지가 세무조사를 막아줄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그분 계좌까지 조사를 받는 건데? 우린 파트너였잖아. 지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씁쓸함과 비난으로 가득했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지훈 씨. 당신이 우리를 속였어. 당신 기록이 이렇게 더러운지 말 안 했잖아. 우리 아빠는 격분하셨어. 합병은 철회할 거야. 제이테크의 오물에 우리 가문 이름이 엮이는 걸 원치 않으셔. 유라가 값비싼 가방에 자기 물건을 재빨리 챙겨 넣으며 거의 소리치듯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달콤함은 없었다. 오직 회피의 날카로움만이 남아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윤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물잔을 든 채 떨리고 있었다. 한때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얼굴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회수한다는 모든 소식은 그들의 나뭇결탑이 사실은 카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뺨따귀 같았다. 지훈아, 아들아, 뭐라도 해야 해. 박서연한테 전화해봐. 분명 그의 짓이야.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는 건 그 애뿐이잖아. 필요하다면 빌어. 말해. 우리가 보상하겠다고 말하라고? 윤 회장이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지훈이 걸었던 예전에는 첫 울림에 항상 받던 번호는 이제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넘어갔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던 아내는 다가오는 재앙 속에서 그를 완전히 버렸다. 저택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 아니 강남 파이낸스 센터의 새 사무실의 커다란 창가에 서 있었다. 밖의 건물, 불빛들은 밤이 단지 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별들 같았다. 제이테크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것을 태블릿으로 보고 있었다. 가슴속에 기이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정의가 주는 안도감이었다. 그들이 내게 맛보게 한 모든 쓴맛이 서서히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내 손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의 무게 때문이었다. 나는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내 자신을 바라봤다. 입고 있는 옷은 단순했지만 어떤 수표로도 살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 지난 7일을 떠올렸다. 내 손의 물집, 억지로 빨아야 했던 옷들, 그리고 와인잔에 던져진 내 반지. 그 모든 것이 내 두려움을 지워주는 지우개 역할을 했다. 비서가 들어오자 정신이 돌아왔다. 지훈이 과거에 해고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채용한 나이 들고 충성스러운 직원이었다. 대표님, 싱가포르의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했습니다. 모두 아우름 솔루션즈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계좌의 공식적인 이전을 위해 대표님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김 여사님. 이제 그들이 빼앗아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시간이에요.
한편 저택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국세청과 검찰청에서 수색영장을 들고 나온 직원들이 도착했다. 집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건들, 컴퓨터, 서류 상자, 심지어 값비싼 그림들까지 마치 지훈의 인격에서 피부를 벗겨내는 것 같았다. 윤 회장은 자신이 거실 한가운데 예전에 서연에게 걸레 같다며 버리라고 했던 낡은 실내복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 당황하고 자신을 돌봐줄 하인이 없어서 아직 교회에 보내지 않은 기부 물품 더미에서 이것밖에 잡을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위기의 순간에 그녀의 모든 회장님 행세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현실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당국이 물건들을 끌고 가는 동안 유라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훈을 돌아보지도 않고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부위에 세워진 사랑은 돈이 사라지자 함께 사라졌다. 지훈은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땀에 젖고 넋이 나간 듯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영상 통화였다. 변호사나 도와줄 투자자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재빨리 받았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그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짧은 머리에 우아하게 차려입고 평화로운 눈빛을 한 여자가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그를 맞이했다. 서연, 어디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네가 여기 있어야 해. 검찰이 들이닥쳤어. 그들에게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말해줘. 네가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줘. 지훈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폭우 속에서 길 잃은 개 같았다. 나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땀방울 하나하나 충혈된 그의 눈, 떨리는 그의 입술을 보았다. 하지만 동정심 대신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한때 내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남자는 길거리에서 애원하는 낯선 사람에 불과했다. 지훈 씨,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서명 때문에 온 거예요. 당신이 위조한 모든 문서,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돈에는 책임이 따르죠. 넷째 날에 그냥 사업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제 법이 당신과 사업을 하게 놔두세요. 난 너한테 모든 걸 줬어, 서연. 5억 원이나 줬다고. 왜 내 인생을 망쳐야만 했어?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지훈의 목소리는 비난조로 변했다. 내 감정을 나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씁쓸한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다. 사랑했죠, 지훈 씨. 7년 동안 내 자신보다 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준 5억 원은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남겨둔 유일한 것은 당신이 필사적으로 빼앗으려 했던 내 존엄성뿐이에요. 그리고 아우름 솔루션즈, 그건 내 소유예요. 당신을 떠난 모든 고객들은 이제 내 관리하에 있죠. 저택 바닥에 지훈의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화면 속 이미지는 그의 무너지는 세상을 반영하듯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사관들이 그의 서재로 들어가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었다. 나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고 심호흡했다. 가슴의 모든 센티미터가 신선한 공기로 채워지는 듯했다. 더 이상 무거움도 답답함도 없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모든 구석이 마르코와 오로라, 아니 지훈과 윤 회장의 꿈을 위한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는 듯했다. 매끄러운 바닥을 걷는 경찰들의 모든 발걸음은 인정받지 못한 모든 희생을 상기시켰다. 윤 회장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훔친 재산의 일부로 수사관들이 압수하려는 낡은 보석함을 껴안고 안 돼. 이건 내 거야. 남편이 준 거라고. 내 물건에 손댈 권리 없어. 윤 회장의 날카로운 비명은 상한 음식처럼 들렸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값비싼 실내복은 옆이 찢어져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모든 회장님 행세가 허약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한편 유라는 평창동의 대문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의심. 지훈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진실의 강렬한 열기 아래 얼음처럼 녹아버렸다. 밤이 깊어지면서 한때 빛으로 가득 찼던 저택은 서서히 어둠에 잠겼다. 모든 불이 꺼졌다. 모든 문에 경찰 통제선이 붙여졌다. 지훈의 탑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폐허 아래에는 그의 탐욕만이 유일한 기억으로 남았다. 내 사무실에서
나는 일어나서 저택이 아닌 내가 직접 월세를 내는 작지만 평화로운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매끄러운 금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내가 보는 여자는 더 이상 주방에 숨어있던 아내가 아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훈 씨? 바람 속에서 속삭였다. 네가 세운 모든 제국이 내 침묵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수표 한 장 때문에 사라졌네. 진짜 부는 은행이 아니라 자신을 세워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속에 있다는 걸 넌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건물을 나오자 강남의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평창동에서 본 어떤 샹들리에보다도 밝게 빛났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모든 쇠창살이 내 피부에 온기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갇힌 것은 내가 아니었다. 두꺼운 유리 저편으로 지훈이 보였다. 그의 디자이너 정장은 사라졌다. 한때 그의 권력을 느끼게 해주던 값비싼 향수 냄새도 없었다. 지금 그는 바랜 노란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두 개의 깊은 구덩이 같았다. 여기 면회실 안. 냄새는 더 이상 신선한 꽃이나 값비싼 와인 냄새가 아니었다. 공기는 녹슨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죄악 속에서 썩어버린 꿈의 냄새로 가득했다. 플라스틱 의자의 차가움이 허벅지 아래로 느껴졌다. 평창동의 부드러운 소파와는 극명한 대조였다. 하지만 이 더러움 속에서 나는 내면의 어떤 정화됨을 느꼈다. 서연아,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우리 엄마 밖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계셔. 지금 파주의 작은 월세방에 살고 계시는데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좁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병까지 얻으셨어, 서연아.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줘. 지훈의 목소리는 시멘트 바닥에 산산조각난 유리잔처럼 깨져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쳐다봤다. 한때 명령만 내리던 그 손이 이제는 절망에 떨고 있었다. 넷째 날, 윤 회장이 내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유라의 옷을 빨라고 강요했던 날이 떠올랐다. 마치 내가 그들의 호화로운 바닥에 오므린 것처럼 쏟아냈던 모든 모욕이 떠올랐다. 지훈 씨, 동정은 의도치 않게 실수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회사에 한 짓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어요. 당신들은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7년의 충성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죠. 이제 세상이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훔친 모든 돈의 진짜 가치를 가르쳐주게 놔두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차가운 바닥에 내 구두 소리가 우리 대화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울렸다. 나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교도소를 나오자 밝은 햇살과 자유의 신선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나는 차에 올라타 고향으로 향했다. 긴 여정이었지만 모든 킬로미터가 내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여행 같았다. 우리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비온 뒤에 젖은 흙냄새와 망고나무, 아니 사과나무의 향기가 나를 감싸는 듯했다. 이것이 내가 평창동의 지옥과 맞바꾸었던 천국이었다. 우리 옛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박 씨가 툇마루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각각의 주름은 고난과 인내의 흔적 같았다. 그가 나를 보자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나를 꽉 안아주었다. 아버지의 품에서 내 모든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딸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가 무사해서 그 땅. 변호사 말이 더 이상 뺏기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정말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아직 믿기지 않는 듯했다. 나는 가방에서 땅 문서를 꺼내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네,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밭 전체도 아버지를 위해 제가 샀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모든 건 이제 우리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일군 것이 안전하다는 확신 때문에 아버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소박한 밥과 김치를 먹었다. 하지만 그 맛은 저택의 어떤 연회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모든 숟가락이 내 상처받은 마음에 약이 되는 듯했다. 우리 마당의 소나무 아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마치 정의와 평화의 걸작 같았다. 멀리서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다.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서울의 법무팀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다. 유라에 대한 소식이었다. 그녀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녀 가족의 탈세와 관련된 혐의 때문이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메일의 한 세부 사항이 내 심장, 박동을 바꾸어 놓았다. 당국이 최종적으로 봉인하기 전에 지훈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문서. 7년 전, 우리 결혼식 전날 밤에 쓰인 내 이름으로 된 편지. 나는 천천히 첨부 파일을 열었다. 모든 단어를 읽어내려가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 네가 이걸 읽는다면 아마 모든 게 너무 늦었을 거야. 네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네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이걸 무덤까지 가져갈 수가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훈 씨? 우리 과거에는 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구나. 내 어린 시절의 푸른 들판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편지의 모든 단어는 내 귀에 떨어지는 산성방울 같았고 내 영혼을 불태웠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화면의 모든 글자를 억지로 읽어내려갔다. 우리 고향의 밤의 빛이 무덤처럼 어두워지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 신선한 풀 냄새가 나던 공기는 갑자기 먼지와 죽음의 냄새로 변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의 모든 박동이 가슴을 세게 치는 주먹 같았다. 7년 전에 쓰인 지훈의 편지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서연아, 용서해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10년 전 내 어머니를 죽게 하고 아버지를 반신불수로 만든 그 사고는 불행한 우연이 아니었어. 그 차를 운전한 건 우리 엄마였어. 그날 밤 엄마는 만취 상태였고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 우리는 인맥을 동원해 진실을 묻었어. 내가 너에게 장학금을 주고 서울로 데려오고 너와 결혼한 건 지독한 죄책감 때문이었고 엄마의 명령 때문이었어. 네가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나는 잔디밭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나의 7년간의 노력, 나를 가난에서 구해준 지훈의 가족에 대한 나의 7년간의 감사,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나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나를 은혜라는 빚의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사랑은 단지 감시의 한 방법일 뿐이었다. 나는 툇마루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박 씨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곳,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된 그의 다리는 내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들의 뻔뻔함에 대한 말없는 증인 같았다.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모든 숨결에 목구멍을 피 흘리게 하는 가시가 섞여 있는 듯했다. 나의 모든 희생, 윤 회장에게서 받은 모든 모욕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뺨따기 같았다. 나는 팔을 감싸 안았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나 자신을 억눌렀다. 밤의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내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차가운 진실. 이것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나의 모든 용서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증오로 변한 순간. 고난 속에서 굳건했던 여자가 갑자기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폭풍으로 변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서울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통화 연결음이 내 복수의 카운트다운 같았다. 변호사님,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사기와 탈세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 뺑소니 사건을 재수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에게는 보석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썩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해변으로 걸어갔다. 모래 위를 걷는 모든 발걸음은 지훈과의 모든 기억을 묻는 것 같았다. 바다는 조용했다. 파도는 천천히 해안에 입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분노의 쓰나미가 일고 있었다. 윤 회장을 생각했다. 아마 그녀는 지금 작은 월세방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의 옷을 빨면서 흘렸던 내 모든 땀방울, 그녀의 모욕에 쏟았던 모든 눈물, 그것들이 그녀에게 한 방울의 동정심도 베풀지 않을 이유가 될 것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사건 재수사에 대한 소식이 불길처럼 빠르게 퍼졌다.
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유라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감옥에서 썩을까 두려워 그녀는 지훈과 윤 회장의 불법 거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노부인이 연루된 사고에 대한 소문까지도. 감방 안에서 지훈은 새로운 고소장 사본을 받았다. 어머니의 사건이 재수사된다는 세부 사항을 읽으면서 그의 손이 떨렸다. 그의 마지막 카드, 그의 마지막 비밀이 그의 완전한 몰락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흐느낌은 아무도 듣지 않는 슬픈 후회의 노래 같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훈 씨? 네가 내게 했던 모든 사랑해라는 말 뒤에는 우리 어머니의 피냄새가 섞여 있었구나. 해안에 부딪히는 모든 파도는 지친 내 영혼에 대한 운명의 부드러운 애무 같았다. 평창동 저택의 차가운 바닥을 마지막으로 밟은 지 1년이 지났다. 과거의 모든 쓴맛을 이 모래 아래에 묻기로 선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바다를 마주한 우리 새 집의 발코니에 서니 공기는 더 이상 먼지와 인내의 냄새가 아니었다. 공기는 자유의 냄새였다. 내가 직접 그린 새로운 아침의 냄새였다. 그들의 거짓말의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는 때로는 느리지만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한다. 윤 회장은 10년 전 내 어머니를 죽게 하고 아버지를 반신불수로 만든 사고로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그녀의 값비싼 보석도 그녀의 하인들도 더 이상 없다.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어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차가운 쇠창살을 잡는 데 익숙해졌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심판이다. 그녀의 이름이 아무 가치 없는 곳에서 썩어가는 것. 지훈은 대규모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여전히 교도소에 남아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들었다. 유라는 불법 거래로 인해 가족의 모든 재산이 정부에 압수된 후 완전히 사라졌다. 내 눈물 위에 그들이 세웠던 사랑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 거품처럼 녹아버렸다. 나는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 박 씨가 휠체어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는 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미소가 있었다. 그가 걷는 능력을 되돌려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다. 아우름 솔루션즈에서의 내 성공의 모든 부분은 그의 건강과 지훈, 같은 자들의 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것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남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의 치유는 새로운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을 껴안는 것에서 왔다. 한때 나를 모욕하는 데 사용되었던 5억 원 수표는 학대받고 버려진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씨앗이 되었다. 그곳에서 구한 모든 생명은 내 재탄생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왼손 손가락을 만졌다. 한때 노예의 반지가 끼워져 있던 곳. 이제 그곳의 피부는 매끄러웠다. 더 이상 흔적도, 과거의 자국도 없었다. 커피잔을 들고 그 온기를 음미했다. 모든 한 모금이 감사의 기도 같았다. 내가 그들을 용서했을까? 아마도 올바른 단어는 내가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것일 거다. 용서는 범죄를 잊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오가 내 미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는 이루어졌고 평화는 이제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이 장을 마치면서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 햇살을 바라보았다. 내일 해가 다시 뜰 때 나를 기다리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뒤에 서 있는 아내가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여자. 자신의 운전대를 잡고 입가에 순수한 미소를 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미소 지으며 바람에 속삭였다. 아니, 이것은 나의 영원한 비상의 시작일 뿐이다.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존엄성을 당신이 구원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당신 미래의 족쇄였던 수표 한 장의 가치에 언제까지 팔아넘길 것인가?